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12장 Instructional Strategy for the Future라고 해서 이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뭐, 어쨌든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설명은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했던 대로 한번 그 내용들을 읽고 제가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미래를 대비하는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교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 배경을 보시면 과거에는 좀 미시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선형적인 활동으로 학습을 이끌어와서 그 교수자가 특정 학습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교수 전략과 정렬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수업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되면서 시간, 공간, 매체, 형식을 초월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형식적 경험이 융합된 다차원적인 틀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복잡성과 이 다양한 기술의 존재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학습 이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에 저희는 다중 모드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이 배경으로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일종의 이제 분산학습이라는 환경,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 관점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학교의 교실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금 우리가 수업받고 있는 LMS 환경 뭐 이런 걸 벗어나서 훨씬 더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나 훨씬 더 폭넓은 어떤 학습 경험들을 다 아우를 때 그때 교수 설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지금처럼 어떤 한정적인 어떤 공간이나 시간 안에서 교수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이 교수 학습들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올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이번 장에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신 거고 그 뒤에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를 위한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저희는 현재 네트워크화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이 환경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음, 맞는 교수법이나 교수 전략은 아직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모듈이나 뭐 강의나 이런 프로그램 수준에서 설계를 하면서 음. 학습자가 삶 속에서 접하는 그런 학습 경로나 부수적인 사건들을 간과한 채로 지금 네, 교수법이나 교수 전략이 발전되어서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런 끊고 의미, 갈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환원주의 같은 개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건 환원주의라는 건 이제 약간 어려운 용어긴 이제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과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것 본다라는 의미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교수학습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통 교실 수업도 대부분 그렇지만 어떤 학습 목표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개념이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그 설계 전략들을 이제 보통 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분산학습 그리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 교수 설계 전략은 그런 한원주의에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평생학습 환경을 위한 그런 교수 설계 전략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평생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그런 요소들을 학습 과정에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 교수 아크를 설계를 해서 다양한 사건이 의미 있게 교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정보 수집이나 경험 간의 지식 생성을 돕기 위해서는 다중 모드의 의사소통 도구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 지식은 개인이나 어떤 정보에 대한 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술이나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소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자율적이고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협력적이고 그런 글로벌한 지식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연결을 구성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뭔가라는 것들도 지금 중요하고, 이제 훨씬 더 이제 거시적으로 이 학습 설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했을 때, 우리가 그 평생 교육이라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서만 공부를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시청할 때, 혹은 뭐 박람회에 가서, 그 전시장에 가서 뭐 오프라인 활동에서 뭐 어떤 학습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맥락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선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다뤄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성주의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학습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중 모드의 의사소통 도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커넥티비즘이라든지 커넥티비스트 뭐 이런 이야기들, 연결주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그 사람들 간의 교류라든지 커뮤니티 간의 어떤 그 소속돼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소셜 활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학습들이 계속 학습 경험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개인들이 지식을 쌓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쌓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교수 설계 전략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당위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 교수 설계법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 설계라고 해서 이 설계자가 학습 목표를 먼저 결과에 하는 목표나 전달 요인해서 각 목표의 선택을 합니다. 통해서 계획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각 수에 적합한 위치와 전달 방식, 학습자 활동을 신중히 설계하며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역방향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교수 설계자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나 매체, 대상, 그런 맥락을 모두 아우르는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 사건과 경험의 그런 집합적인 합에서 유래한 전체적인 학습을 촉진을 하고 결과가 그 점점 더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맥락이나 커뮤니티를 가로질러서 연결될 수 있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학습과 그 사건을 서로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뭐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 교수법 뭐 아주 그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학습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옆방 설계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수업을 디자인할 때 온라인 강의이긴 하지만 실라버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목차들과 그 진행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안에 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전체적인 그 수업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수업 설계들 속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전략은 뭐냐면,
네. 이 수업이 목표로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학습 설계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율적인 부분은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인 게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어떤 시간 그리고 한정된 대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생학습, 분산학습 뭐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이 관점에서는 그, 그 학습자가 혼자서 그러니까 교수자가 실제 관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습 경험들을 교수 설계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맥락적으로 묶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아직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학습 방식에서는 그런 그 교수자가 실제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학습 경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수 설계 방식을 미래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경험 설계라든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은 기술이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을 접착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많이 되게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맥락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항상 기술적인 요소들이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런 맥락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체로서의 기술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략과 전술 교수 학습이라는 파트였는데, 저는 교수 설계 용어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전략이라는 거는 교수 개입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학습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교수 과정에 적용되는 전략을 교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학습 전략이라는 거는 개인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 그런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학습과 비형식적 학습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옆에 보시다시피 교사는 강의를 설계하고 예시를 제공하며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 동시에 학습자는 용어를 암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 지식과 비교하며 자신의 성과를 반성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적 통제라는 말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는 학습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정도와 교사나 소프트웨어 같은 외부 건의가 결정을 내리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 전략과 학습 전략의 대조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통합 가능성이라고 해서 학습자 주도 전략과 권위 주도 전략을 함께 혼합하는 것을 거래적 통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게 교수 설계 전략, 그리고 학습 전략, 그리고 거래적 통제 이렇게 세 가지 교수 설계 용어를 정의를 일단 했는데 교수 설계 전략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하면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이라든지 뭐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개인적인 어떤 방식 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거래적 통제라는 것 자체는 결국엔 교수 설계 전략하고 학습 전략 자체를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묶어서 이것들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같이 써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전략들이 이제 각각의 전략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보통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어떤 학습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피드백을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엔 그 피드백 전략이라든지 평가 전략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 학습의 평가와 피드백은 이미 그 되게 그 패턴화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에 뭐 퀴즈 같은 것도 있고 과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학습 전략들이 고민인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만 교수 설계 전략을 하면 학습 전략은 그 안에 어쨌든 따라오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래 환경에서는 분산학습 환경, 뭐 평생학습 이런 공간 안에서는 교수 설계와 관계없이 교수자의 어떤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공간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학습과 관련돼 있는 전략 부분도 꽤 높은 비중으로 다뤄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 설계 전략하고 학습 전략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같은 어떤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을 때 이것들 간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래적 통제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학습 생태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생태계는 서로 연결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정체적인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산되고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태계는 그런 중앙 집중적이나 상향식의 통제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뭐 구조화되거나 설계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각자의 의사로 행동하거나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어떤 시대가 열 것인지는 이제 또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AR, VR 기기 같은 것들을 그냥 안경처럼 이제 쓰고 다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뭐 이런 환경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몸에 일체화된 어떤 그 기기들을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게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와 연결이 항상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습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경험이라도 그게 이제 학습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킬까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교실 수업이라든지 이런 LMS 환경에서는 교실 수업은 선생님이 통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개념이었고 LMS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통제를 하죠. 그래서 설정해 놓은 어떤 파라미터 값으로 언제까지 수업을 들어야지 이거는 출석으로 인정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통제들이 가능은 하지만 앞으로 어떤 미래 학습 생태계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어떤 통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어지고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은 언제 어느 시점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그 방식에서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미래 학습 생태계에 있어서의 교수 학습 전략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미래 학습에 확장되는 맥락의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현대적인 그 학습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희가 계속 나오는 연결주의 원칙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수 및 학습 상황, 뭐 학습 목표, 학습 양식에 걸쳐서 어떤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개념은 다양한 이 경험과 이들의 복잡한 상호 연결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학습 에피소드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습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에피소드 간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연결을 의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은 형식적, 비형식적 사건과 시간, 맥락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발달 차원에서 삶 전체에 걸쳐서 재구성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전문가의 과제는 학습자가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계속 그 우리가 연결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결주의를 살짝만 좀 다루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구성주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구성주의 안에서도 그 인지적 구성주의와 보통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 주자로는 뭐 삐아제라든지 비고츠키 같은 분들인데 비고츠키가 사회적 구성주의를 대변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그 교육 철학자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학습은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계속 그 구성한다. 이제 스스로 쌓아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혹시 비고츠키가 언제 시대적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그 비고츠키라는 분을 듣기는 들으셨죠 예전에 그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러시아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출생을 왜 이야기 드렸냐면 소련 시대였어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가장 왕성하게 활발했던 시기가 20년대부터 30년대인데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소련이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공산주의들이 막 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고츠키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비고츠키는 평생을 그 소련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어떤 서방과 접촉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책도 실제로 20년대, 30년대 썼던 책을 서방이 번역한 것이 60년대, 70년대였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알려진 거는 거의 70년대에 이 사람이 소개가 됐거든요, 서방에.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의 존재도 몰랐던 거죠. 근데 왜 구성주의가 60년대, 70년대 이제 지금 나오면서 비고체키가 왜 조망을 받느냐라는 것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유물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러시아, 소련 연방하고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유물론 사상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 토대 모든 것들이 어, 그 어떤 사회적 토대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그 내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생긴 것이지 어떤 뭐 신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리적인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이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뇌라는 어떤 브레인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유물론적 사고에서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활동의 일부이거든요. 그 사회적 활동의 일부라는 것을 학습으로 만약 인식을 한다면 결국엔 학습이 일어나는 모든 어떤 환경에 사회적 세계와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여기서 연결주의라는 것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20년대, 30년대 꽤 오래전, 뭐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이제 그 이론이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뭐 사회적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미래 학습 설계와 관련 교수 설계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 기반 위에서 어떤 실제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습득되는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 총합이 학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학습 자체가 삶의 일부분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방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습 경험의 다양성, 복잡한 상호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어떤 관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굉장히 형식적인 틀 안에서 봤다면, 이제는 훨씬 더 비형식적인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포함해야 된다. 이제 생애 전반에서 거쳐서 재구성되는 학습 궤적 자체를 우리가 학습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갈까요? 근데 화면이 이상했다고 해서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은 계획된 수업을 넘어서 학습 기회와 연결하고 외부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라고 하는데, 이 학습 전문가들은 그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나 인식 범위를 벗어나 학습 활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나 비공식적인 경험이나 외부의 형식적 활동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사는 형식적인 이 학습 에피소드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에만 집중을 하고, 학습자들의 이전의 경험이나 동시에 진행 중인 학습 활동, 그 다음에 향후 경험할 학습 이벤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형식적인 학습 자료에 연결점을 만들어서 학습자나 다른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 학습 환경에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작업을 더 잘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수업 설계 전략을 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그냥 교실 안에서만 통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가해 수업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뭐 엄마랑 뭐 전시장에 가서 어떤 뭐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학습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들을 평가 방식으로 우리가 쓸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완전히 디지털화돼 있는 상황만 고민하면 뭐 어떻게 보면 쉽게 그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미래학습 교수 전략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어떤 학생이 A라고 하는 학원에서 방과후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학습한 내용들의 결과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친구가 뭐 박람회를 가거나 아니면 전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기타 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업의 어떤 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도 않을 거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일단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 학습자의 학습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보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이걸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굉장히 당위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3번은 추상화 레벨 간 학습 연결하기입니다. 우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에 뭐 한글을 읽는 법을 배울 때 처음에는 뭐 소리나 글자를 학습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뭐 단어나 문장, 구두점, 뭐 문법, 이해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젠가는 뭐 글쓰기나 그런 전문적인 글을 읽는 문해력까지 가르치게 되는데 이런 그 각 수준의 역량이 통합되면서 다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 음. 분석 수준 개념은 어떤 것이 서로 영향을 받거나 평가되는 추상화의 수준을 설명을 하고 있고 각 수준의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추상화 수준에서 학습을 고려하는 것은 즉각적인 활동, 그리고 더 넓지만 여전히 한정된 경험, 그리고 확장된 평생의 흐름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학습자가 주어진 코스나 그런 훈련의 맥락을 넘어서 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더 포괄적인 학습 과정에 통합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제 이걸 딱 정의를 해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적인 어떤 학습 방식이 있죠. 뭐 퀴즈라든지 뭐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어떤 과목 설계가 되고 뭐 과정 설계가 되듯이 어떤 그 미시적인 것들이 모여서 다시 거시적인 개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시적인 것들은 주로 이제 학습을 고려하는 즉각적인 활동,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팝업 퀴즈와 같은 그런 게임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미시적인 어떤 학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거시적인 학습은 이제 그것들을 모았을 때 어떤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설계 이런 관점에서의 경험들을 거시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서 뭐 메타적 그 수준 개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개인화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때 간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있어서 완벽하게 이 친구의 개인화 학습을 도와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시적인 개입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 친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막 해결해 주려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이 학습자한테 과제를 주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메타적인 어떤 수준에서 인공지능이 개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 친구는 수포서야. 이 친구는 굳이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다른 목표가 있어. 삶에 다른 목표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수학 쪽에 뭔가 개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학습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개인화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미시적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거시적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면 메타 수준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개입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수 설계도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 거시적인 부분, 메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의 어떤 메타적인 수준, 여기서 일단은 개념을 잡고 그 안에서 거시적인 개입, 미시적 개입 이런 부분으로 이제 거꾸로 설계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지 효과적인 어떤 개입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 설계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의 학습 공간을 고려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은 좀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학습 경험의 공간은 그런 덧셈적인 유효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거는 학습의 틀을 통합하거나 비교함으로써 재구성하거나 결합할 때 생성되는 이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유효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고,
경험 간의 그런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서 그 상호 연관성에서 고유하는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개입을 이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메소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소 수준이 뭐냐면 단순히 시간 범위나 주제를 넘나드는 연결을 넘어서서 개념을 집합화해서 새로 통합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메소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이게 알게 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미시적인 어떤 수준에서 학습 설계가 이렇게 쭉 진행되지만 결국엔 미시와 거시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소라는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활동들을 미세하게 퀴즈라든지 뭐 과제라든지 컨텐츠 음, 제공을 통해서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쭉 배치를 결국은 해서 이제 맥락적으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학습 목표 새로운 어떤 학습 목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는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이 맥락적으로 보면 이 세 개, 예를 들어서 과제, 퀴즈, 컨텐츠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어떤 학습 목표가 있지만 이걸 세 개를 묶었을 때 또 다른 어떤 학습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메소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사이, 뭐 중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어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학습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미적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선생님 미적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수학 가르치세요? 네, 근데 초등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안 가르칩니다. 네. 근데 미적분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배우기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수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한으로 갔다가 무한이 다시 이제 미분이 되고 다시 적분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각각으로 배우고 연결성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수열은 수열대로 이해하고 그냥 무한은 무한대로 이해하고 미적분은 그냥 미적분대로 그냥 따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합쳐 놓으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로 측정하지 못한 어떤 개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이런 개념을 잡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서 사이라고 하는 메소적인 개념의 어떤 어, 통합된 어떤 능력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합적 이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다섯 번째는 학습자가 과부하를 필터링하도록 돕기입니다. 인지적 과부하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정보의 양과 속도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보 습득을 늘리는 대신 깊은 이해와 탄탄한 지식 구축은 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문가들의 과제는 이 학습자가 정보 과부하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이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내적, 인지적, 사회적, 감정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분야에서 네, 음, 말씀하십시오. 네. 네, 학습자에게 멘토링을 제공을 하거나 음. 과부하를 관리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학습자가 어떤 부분에서 항상 멈춰서
그 이상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의 어떤 경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멈춰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걸 사실은 해결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그 지점을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학습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너가 멈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는 어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라고 해주는 격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정서적인 어떤 관리 부분들도 꽤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지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열은 이해는 했는데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미적분까지 못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잘 알려주는 어떤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과부하들을 해결해주는 것들도 필요하죠. 보통 그걸 스캐폴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서 그걸 넘어가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역할들도 꽤 필요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저는 원래는 잘 모르면서도 친구한테 뭔가 가르쳐 주면서 제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꽤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어떤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저도 스스로 뭔가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학습하면서 생기는 어떤 것들도 이런 과부하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꽤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 개발 그리고 자기 조절 학습 그리고 사회적 학습 지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적절하게 다 이런 그 학습 설계 전략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과부하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자가 연결주의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결주의에는 이 분산된 지식과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기술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빵을 굽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레시피를 찾는 방법을 아는 것,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좋은 교수 설계는 이 학습자가 복잡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정보적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결주의 학습 기술과 관련된 자기 조절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뭐 선생님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선천적으로 뛰어나서 빠르게 이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격이 좋아서 어, 다른 학생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빠르게 습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성격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어 습득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막 부딪혀가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외국어 습득 능력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학습자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인지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습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연결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개념들도 하나의 어떤 그 학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자가 자원과 지식을 큐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이 통신 기술은 정보를 발견하고 조직하고 새롭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학습 사례와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을 해서
다양한 맥락과 장치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마찬가지로 연결주의와 관련이 깊으며 관련된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학습 전문가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큐레이션 활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도구와 멘토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국에는 어떻게 큐레이팅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 이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습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큐레이션을 그냥 단순히 정보들을 이렇게 배치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갖도록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 같은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말로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한강 소설가 같은 분들은 그보다는 쓰는 거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훨씬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표현 방식 자체가 다 각기 다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의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지금 생겨서 있죠. 유튜브에 나오는 뭐 여러 유튜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매력들이 발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어떻게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큐레이션의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그걸 지원해주는 어떤 뭐 도구라든지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학습 설계 전략에 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예를 들면 유튜브가 되는 방법을 누구든 교육시킨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몇백만 명,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몇백만 명의 어떤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유튜브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유튜브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정규 교과를 뭐 수업을 받았거나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유튜버가 그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습들이 있었을 거고 그 학습들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다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학습 전략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 전략의 융합입니다. 그 내부 전문가가 지시하는 학습 통제와 학습자가 주도하는 자기 조절 개입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독립적인 통제를 행사하려는 욕구와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만 많은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 접근 방식을 혼합한 그런 협상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교수자의 역할은 확장되고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다양한 활성화자, 촉진자, 코치, 멘토, 조언자의 역할을 포괄하도록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이제 사람들마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국엔 교수자가 시킨 대로 잘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학습자가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갖게 해주냐라는 것들도 학습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속도,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를 하는 것들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교수 설계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활성자, 촉진자, 코치, 멘토, 조언자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옛날처럼 에헴하고 그냥 뭔가 가르치고 애들 막 몽둥이를 때리고 이런다고 이제는 통제가 되는 세상이 아니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근데 그랬을 때 선생님의 역할을 그러면은 단순히 어떤 그 막 지식을 막 전달하고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뭔가 어 그 학습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촉진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들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뭐 토론 학습 같은 거 하면 그 모듈레이터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 그러면은 멘토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선생님들의 역할들도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수자의 어떤 역할 전환 이런 것들도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꽤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습을 위한 의미 있는 전략들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일반화 가능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은 적극적이고 구성적이며 협력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의도적인 학습 개입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협력적이며 협동적, 대화적이라는 키워드인데 학습자와 교사, 멘토, 튜터 또는 교육 시스템 간의 협력적이고 대화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즉 학습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지식을 같이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관점을 듣는 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냥 서로의 생각을 이제 듣고 그리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학습자가 공동체에서 함께 작업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 공동의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혹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들어보셨는지 에꼴 42, 24?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프랑스에서 되게 큰 통신사 재벌이 그 기증을 해서 이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딩 교육 학교예요. 에꼴 24, 에꼴 42. 하여튼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어, 프로젝트 수업만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고 코딩 교육을 하는데 그냥 프로젝트만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대신 너네들이 먹고 자고 코딩할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다 제공해 줄게.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학생들끼리 그룹 활동들을 하게끔 모듈레이트만 했어요. 그 안에 퍼실리테이터나 모듈레이터 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일종의 튜터 같은 분들만. 그 코딩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를 주고 환경만 제공하고 그걸 도와주는 튜터, 뭐 우리가 보통 멘토 뭐 이런 사람들만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그걸 계속 독려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룹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력적으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생겨서 그 학교가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에서만 있다가 지금 한국에도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모델이 다 퍼져서 제가 기억하는 게 스물 몇 개? 뭐 전 세계에 이런 모델이 그대로 퍼져서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뭐 완벽하게 그렇게 동작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학습이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협력적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진정성 있는, 복잡한 상황에 맞춘이라는 것인데, 진정성 있는 프로세스와 상황에 맞는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상황과 연계된 예시를 보여주는 것. 또는 학습자가
복잡하고 상황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어떤 실제 상황과 유사한 그런 과제를 제공을 해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를 연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네, 음, 학습자가 여기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진정성이라는 게 뭐죠?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학습자가 학습을 해서 뭔가 실제 상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나.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진정성이라고 하면 약간 좀 다른 의미 아닌가요? 너 진짜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 말과 마음에 있는 게 동일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지금 오센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표현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음, 이제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그냥 좀 맥락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복잡한 상황에도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삼사가 문제를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뭐 이런 접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정성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뭔가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냥 뭐 이야기 그냥 참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뭐 부정적, 표현적, 반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이해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사고를 하도록 참여시켜서 어떤 자신만의 지식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사고를 표현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 그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훨씬 공부 잘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메타인지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능력. 사실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딴 애들이 10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이 친구는 1시간 안에 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시간 공부한다고 한다는 뜻을 10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9시간 하고 자기가 모르는 걸 1시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9시간은 사실은 그냥 훈련이고 연습이지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메타인지가 잘 되는 친구라고 하면 그 1시간 안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단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학습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구성적이라는 표현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목표 지향적이고 그런 규제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이건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서 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을 위한 행동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행동을 분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습에 목표가 없을 경우에는 학습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몇 점을 맞겠다라는 지향점이 분명히 있을 때 와.
내가 그런 지향점이 없을 때는 학습 효과에 꽤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긴장감도 떨어지지만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목표라는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습 자체가 지루해질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꼭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곡을 꼭 연주하고 싶어라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그 자기가 그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처럼 또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이 구체적이면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목표를 자기가 지향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설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능동적, 조작적, 관찰적인데요. 이 학습자가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고 지식을 평가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참여하는 건데, 이건 학습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 학습자가 그 자신의 그런 행동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고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아까 구성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던 거는 학습자가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참여하면서 능동적으로 일단 학습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교수 전략은 개입을 통해서 학습자의 평생 경험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스캐폴딩이나 그다음에 뭐 코칭, 멘토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학습자가 장기적인 그 경로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면서 미래 이 주요 과제는 개념이나 뭐 발달 단계 콘텐츠 유형 등에서 여러 측면에 걸쳐서 교수 개입을 좀 차별화하고 복합적인 학습 경험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이고 평생에 걸친 이 개인화된 학습 연속성 내에서는 교수 전략을 조직하고 추천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미래 학습 생태계의 전체적인 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및 매크로 수준의 교수 활동과 매크로 수준의 고려사항을 결합하고 학습 에피소드가 사이, 아까 그 메소 수준이라는 것을 식별하여 지원하면서 학습자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나만의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론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전제가 되었던 그런 분산학습 환경, 그리고 평생학습 환경 안에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없을 때 학습 설계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공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과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복잡한 세상, 복잡한 학습 환경에서 교수 설계 전략은 기존의 교수 설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조금 더 참조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넘어갈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끝났군요. 혹시 그 중간에 보면 EMT 이야기 잠깐 나오잖아요. 네네. 혹시 응급 의료 기술자들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훈련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응급의료 기술자들이 이제 학습하는지를 좀 사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응급의료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다차원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교실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실 실습, 그리고 현장 임상 실험, 그리고 뭐 이걸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학습앱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만 딱 벗어나서 뭔가 현장에서 뭔가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환경에 노출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지가 도구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또 쓰는 어떤 미시 수준에서의 전략 같은 거는 이제 스캐폴딩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딱 배웠던 내용들을 다른 구급 대원들하고 훈련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링하고 익스플레네이션 뭐 이런 표현도 이제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형을 앉혀놓고 이런 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심장 이렇게 푸싱하는 거 그런 것들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연습이나 구급 상황들을 연출을 하면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전문가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실습 내용들을 계속 관찰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연습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이 현장 실습 나가서 보통 그런 경험들을 쌓듯이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시적 수준에서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거시적 수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양한 어떤 학습 방법들을 연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라는 부분들을 학습 목표하고 잘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실 강의뿐만 아니라 실험실 실습도 하고 현장 인상 경험도 하고 뭐 이걸 뭐 이북이라든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다 맥락화 시키는 거죠. 그게 플랫폼 안에서 다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교실 수업 안에서 누가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맥락 있는 그런 학습을 설계하는 뭔가 교육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응급의료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설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시적 전략 안에서 또 하나는 이제 멘토링하고 코칭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배들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응급구조 그 사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받는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여러 가지들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공교육 체계 안에서 어떤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사실상 좀 체감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발짝 조금만 더 나가서 실제로 그 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다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되는 그 과정들도 거의 10년에 걸친 사실은 뭐 거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꽤 긴 시간에 걸쳐 있는 그런 학습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전문 의사가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꽤 오랫동안 어, 경험이 쌓여야지 실제적인 어떤 교수 학습이 가능한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모든 이런 그 학습 환경 안에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래 어떤 꼭 미래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 학습 설계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제 다뤄왔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단 정리는 됐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뭔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여기에서 뭐 틀리거나 뭔가 우리가 토론해야 될 만한 요소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만 쭉 나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신 여기서는 개념화 시켜서 뭔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여기서 큰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납득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 보면서 어쨌든 공부도 좀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워왔던 어떤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고, 뭐, 혹시 뭐 관련돼서 질문이라든지 뭐 좀 이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번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두 번의 어떤 수업 준비를 하시고 이제 잘 끝나서 다행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아마 전체적인 어떤 평가할 때 한 번 더 뵙게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혹시 뵙게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